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좁은 상계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좁은 상계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었죠. 좁은 상계는 분상계 중에 분산상의 크기가 중력의 영향을 받는 입자 크기, 즉 500나노미터보다 큰 입자 크기를 갖는 분상계를 좁은 상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특징은 좁은 상계는 중력에 의해서 침강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좁은 상계는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제형이 이제 현탁제가 있고 유제가 있는데, 현탁제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액체 중에 고체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개를 현탁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시간에는 액체 중에 액체가 분산되어 있는 유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현탁제나 유제 모두 다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약품으로 복용을 할 때는 항상 일정한 양, 즉 정확한 양을 복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현탁제 또한 이 약물이 고형 입자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을 정확하게 복용하기 위해서는 입자가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입자가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균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자의 크기를 작게 만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입자의 크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분쇄를 했기 때문에 이 입자가 갖는 표면 자유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좁은 상계는 그 증가된 표면 자유 에너지를 틈만 나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이제 다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입자의 크기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로 관찰이 될 수 있다. 하나가 음집괴가 형성이 되는, 즉 플로클레이션 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응결괴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케이크로 발전하는 디플로클레이션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스템에 우리가 물리적 힘을 가했을 때 그 특징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응집괴라고 한 느슨한 힘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 시스템은 우리가 손으로 다시 흔들어도 원래 입자 크기로 분산이 되는 특징을 나타내게 되지만, 응결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입자와 입자가 매우 강한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흔들어도 원래 입자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응결괴이던 응집괴이던 이 각각의 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응집괴라고 하는 현상은 느슨하게 응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응집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응집을 도와주는 방법이 표면 전하, 제타 포텐셜이라고 하는 표면 전하를 수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타 포텐셜이라고 하는 표면 전하는 입자와 입자가 서로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반발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전하를 중화시켜 주게 되면 반발력이 약해져서 느슨하게 응집하는 특징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이 표면 전하를 수식해 주는 방법이 있고, 응결괴는 보는 것처럼 매우 강한 인력으로 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주는 거다 보니까 이 매우 가까운 거리로 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입자와 입자가 결국 중력에 의해서 침강할 때 그 침강 속도를 천천히 해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매질을 구조적 매질이라고 하는 점도를 부여를 해서, 그죠? 점도를 부여를 해서 입자와 입자가 서로 눌리면서 바닥에 침강하면서 입자가 가까워지는 거리를 막아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거나, 또는 입자와 입자가 브라운 운동을 할 때, 입자가 브라운 운동을 할 때 서로 거리가 가까워져서 이
매우 강한 인력이 작용하는 부분으로 가까워지지 않도록 친수성 물질을 사용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친수성 고분자를 사용해주는 거나 또는 구조성 매질을 형성하는 거나 둘 다 같은 물질에 의해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친수성 고분자의 도움으로 구조적 매질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입자 표면을 수식을 해서 입자가 달라붙는 것을 달라붙지 못하도록 한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거고요. 자, 오늘은 유제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유제는 여러분들이 물리적 성상을 우리가 이제 우유를 생각하면 그 우유가 바로 유제의 대표적인 그 외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섞이지 않는 액체상으로 구성이 되며 한 가지 액상이 다른 액상 중에 입자로서 분산되어 있는 계를 우리가 유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개의 섞이지 않는 액체를 섞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계를 섞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계는 섞이게 하기 위한 물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섞이게 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유화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화제라고 하는 것은 유제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물질을 유화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화제는 즉 대부분의 유제는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하며 내부상은 중력의 영향과 두 액체의 밀도 차이에 비례해서 입자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데 유화제는 두 상의 경계에서 활성화되어 유제를 안정화시키는 화학 물질을 유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물과 참기름을 생각해볼까? 아니면 콩기름을 생각해볼까? 자, 물과 콩기름을 우리 텀블러에 넣고 관찰을 해보면 물은 아래, 그다음에 기름은 위쪽에 서로 섞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뭉쳐있게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섞이게 하기 위해서 이 텀블러를 센 힘으로 흔들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흔들은 직후에는 잠시 동안 섞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분산이 될 거예요. 유화제는 우리가 흔들어서 섞인 상태가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이제 유화제가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제는 이제 여러 가지 제형에 이제 사용이 되는데 잘 흐르는 액체부터 낮은 점도의 로션, 그다음에 반고형 연고, 크림의 형태에도 이런 유제가 많이 이제 활용이 됩니다. 자, 이 유제를 우리가 이제 종류에 따라서 나눠보면 일반적으로 유제의 하나의 액체상은 일반적으로 수상이 될 거고요. 또 다른 액체의 대표적인 것은 보통 이제 유상이라고 하는 비극성인 유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상을 이제 W의 약자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상은 이제 우리가 O라는 약자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W는 물의 특성인 극성을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기름상은 비극성인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용해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극성과 비극성은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섞이려고 하지 않는 특징을 나타내게 돼요. 자, 그러면 유제는 이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상을 섞어 놓은 건데 이제 외부랑 내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종류를 구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수중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물 중에 기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 중에 기름.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oil in water라고 표현되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oil in water는 OW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내상은, 안에 있는 내상은 오일이 되는 거고 바깥에 있는 연속상, 그래서 오일을 둘러싸고 있는 상이 물상이 된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중 유형이다라고 아니다. 유중 수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워터인 오일에서 WO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상이 무엇이냐 외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유제의 종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러한 유제의 형태는 우리가 이제 주사제로도 이런 유제 형태로도 투여하기도 하고 외용제도 이런 유제 형태로 투여하기도 하고 병구로 복용할 때도 유제 형태로 투여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OW형 유화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일인 워터를 유제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유화제가 있고요. 반대로 워터인 오일, 그러니까 W 유화제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유화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OW형 유화제는 합성,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나 아카시아, 트라가간스, 젤라틴, SLS, 트리에타놀, 아민, 스티아레이트, 소듐 올리에이트. 즉 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일반적으로 그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 친구들과 또 일부의 고분자들, 또 일부의 고형 미립자들이 있는데 이 분류는 이제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할 건데 이렇게 OW형 유화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WO 유화제로서 W 유제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들이 이제 있다. 쉽게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이런 유화제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볼 텐데 간단한 원칙은 이 유제 형태는 계면활성제가 더 잘 녹는 상이 연속상이 되는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OW형 유화제에 속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물에 잘 녹는 연속상인 물에 잘 녹는 특징을 나타내게 되고요. 반대로 WO형 유화제는 연속상인 오일에 잘 녹는 특징을 나타내는 물질들이 이제 WO형 유화제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가 유제를 제조하는 방법은 이제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제를 만들었어. OW형 유화제나 W형 유화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유화제가 액체와 액체가 혼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관으로 봤을 때 말했던 것처럼 우유가 불투명한 이유는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상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개가 잘 섞인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성상을 나타낼까? 어떤 외관을 나타낼까? 에탄올과 물 두 개 잘 섞이죠? 그러면 그 잘 섞이는 두 개의 물질을 섞으면 어때? 우리가 봤을 때 투명하지. 그래서 잘 섞이는 물질들은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상으로 관찰이 되는 특징을 나타내요. 현탁제도 만약에 우리가 소금을 물에 녹였어. 그러면 소금은 물이 아주 잘 녹지. 그럼 우리가 관찰했을 때 소금물 어때? 투명하지. 하나의 상으로 관찰이 되지.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부프로펜 현타객이나 현타객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거기에 고체 입자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하나의 상이 아니라 고체 입자가 관찰이 되는 두 개 이상의 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투명한 그런 특징을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유제도 만들게 되면 우유처럼 돼 있어. 자, 그런데 이 중에 오일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우리가 구별을 하려면 몇 가지 감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감별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유제의 형태는 크게 염료 용해성 시험이나 희석 시험이나 전도성 시험을 가지고 유제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염료 용해성 시험은 수용성 염료를 유제 표면에 살포했을 때 만약 물이 외상이라면 이 수용성 염료가
바깥의 연속상 전체에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염류가 용해되어 확산을 통해 물 전체에 균일하게 퍼지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데, 만약에 유제가 WO형이라면 연속상이 오일이야. 그러면 수용성 색소가 이 오일에 녹을까? 잘 녹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염료의 입자들이 표면에 덩어리째 떠 있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 있는 그 사진은 이제 우리 책에 참고 자료가 없어서 우리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있는 실험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 건데, 자, 본 것처럼 이제 메틸렌 블루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특징을 보게 되면, 자, 왼쪽은 전체가 푸르게 동일한 색을 나타냈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어때요? 푸른색이 입자가 지금 관찰이 되지.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염료의 입자들이 표면에 덩어리째 떠 있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왼쪽과 같은 것이 OW형. 그래서 전체가 푸르게 균일하게 그 확산이 돼서 전체가 푸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나타나고, 이쪽은 뭘까? 이쪽에는 내상이 지금 워터인 경우예요. 그래서 색소가 물상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다 보니까 오일보다는 주로 자 안에 즉 방울방울 내부에 물상이 있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형이다? WO형. WO형 같은 경우는 오른쪽 같이, 그 다음에 OW 같은 경우는 왼쪽.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수용성 염료가 아니라 유용성, 기름에 녹는 염료를 쓰게 되면 이 현상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염료를 통해서 수용성 염료나 이제 또는 지용성 또는 유용성이라는 기름에 녹는 염료를 썼을 때 구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희석시험이에요. 희석시험. 자, 그래서 유제를 물로 희석을 했을 때 유제가 물과 잘 섞인다 라고 하면 결국 물이 만나는 건 연속상, 밖에 있는 상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연속상이 물이야. 그러면은 OW형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아래 있는 그림처럼 OW 에멀전이야. 근데 여기에 물을 넣게 되면 이 연속상인 물에 그 양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외관으로 관찰했을 때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기름을 넣게 되면 물이 왜 바깥에 연속상인데 이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물과 기름은 섞이지가 않겠지.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처럼 이렇게 층으로 구분이 된다. 반대로 이제 오일 같은 경우도 이제 WO 에멀전 같은 경우에도 기름을 넣게 되면 바깥에 있는 기름과 연속상인 넣어준 기름과 바깥에 있는 기름이 잘 섞일 텐데, 물을 넣어주게 되면 연속상인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층으로 구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희석 시험은 물 또는 오일로 희석했을 때 혼합된 그 상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 유제가 어떠한 형태인지를 판별하는 방법.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도성 시험이에요. 전도성 시험은 그 제조된 유제에 전극을 연결해서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만약에 OW 연속상이 물이야. 그러면 전기가 물을 통과하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런데 연속상이 오일이다. 그러면은 기름은 부도체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는, 그래서 그 전류를 흘려서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통해서 그 유제를 판별하는 방법이 전도성 시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제조된 유제가 OW인지 또는 WO인지 이제 판별을 하게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온이 아니지. 이온이 아니고 이론인데, 이론을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유제를 만드는 유화의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가지 액체를 함께 교반하였을 때 이 액체들은 다시 구별되는 두 층으로 신속히 분리가 된다. 즉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가지 액체가 혼합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 액체의 분자들 사이의 응집력이 두 액체 사이의 부착력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치려는 응집력이 서로 섞이려고 하는 부착력보다 크기 때문에 신속히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각 액체들이 이러한 응집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합일, 여기서 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입자가 모여서 커다란 하나를 만드는 걸 합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각 액체들이 응집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합일,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는 이 합일을 방지하거나 또는 이 응집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유화제를 넣어주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유화제는 합일을 어떻게 막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분산된 입자 주위에 막을 형성을 해서 그래서 물리적으로 합쳐지는 것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을 우리가 이제 유화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유화 이론이 아니라 이론. 그래서 이 유화 이론은 크게 이제 표면 장력 이론, 배양세기 이론, 계면 필름 이론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이론이 이제 유화의 이론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표면 장력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화제로 계면활성제 같은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이 계면활성제라고 알려진 표면활성 물질에 의해 두 비혼합성 액체 간의 계면 장력이 감소하고, 계면활성제는 두 액체 간의 반발력을 줄이고 각각의 액체가 스스로 당기는 힘을 감소시켜서 큰 물방울이 작은 방울로 쉽게 나누어 분산되고 큰 방울로 합쳐지는 경향이 줄어든다. 그래서 합의를 방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표면 장력 이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학기 때 계면 현상에서 우리가 이제 흡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흡착 이론을 설명을 할 때 즉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게 되면 계면활성제는 양쪽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쪽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있는 경우 그 계면에 존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물질이 내부로 당기려고 하는 힘, 그것을 우리가 계면에서 내부로 당겨지는 힘을 계면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계면장력의 힘을 약화시켜주는 물질이 바로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면활성제는 표면장력이나 계면장력을 감소시켜주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에 따라서 이런 입자와 입자가 합일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론을 우리가 계면장력 이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향세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화제의 비극성 끝이 더 작으면 OW형 유제가 형성이 되고 극성 끝이 더 작으면 물방울이 포함된 유제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OW나 이제 WO형 유제가 형성이 될 때 그때 유화제가 그 계면에서 쐐기 역할을 해서 그 입자의 합의를 막아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배양세기 이론. 그리고 이제 계면 필름 이론은 유화제가 하나의 상을 감싸는 필름을 형성하여 유제를 만든다고 설명하는 게 계면 필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계면에서 유화제가 계면 장력 또는 필름 또는 세기
역할을 하면서 합의를 억제해 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유아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론을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유아에 있어서 주요 인자는 첫 번째로 계면장력을 감소시켜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자 주위의 막에 의하여 두 개의 입자가 서로 접근할 때 합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입자의 표면 전하에 의한 인접한 입자들 사이에 반발력을 유발할수록 그 입자가 더 합쳐지지 않고 안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인자가 유아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유화제의 역할을 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즉 유화제의 종류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제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계면활성제, 두 번째 친수성 콜로이드, 그리고 세 번째 미세한 고체 입자라고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들은 보는 것처럼 입자 주변에 계면활성제처럼 단분자 막을 형성을 하거나 또는 친수성 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입자 주변에 다분자의 막을 형성하거나 또는 입자 주변에 미세한 고체들, 즉 입자들의 막을 형성을 하거나 결국 입자와 입자 주변, 그러니까 입자의 계면에서 또 다른 입자가 접근할 때 서로 합쳐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표 20-3번을 보면 이 유화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계면활성제들, 그리고 친수성 콜로이드들, 그다음에 고체 입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계면활성제들은 주로 우리가 석유화학, 즉 1980년대 석유화학이 발달하면서 의약품에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의 계면활성제들이 개발이 됐어요. 빠른 것들은 한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부터 즉 계면활성제들이 사용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그 이후에 개발이 된 게 아니라 우유는 과거에도 있었었죠. 즉 유제는 과거에도 사용이 됐던 제형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엔 계면활성제가 없었잖아. 그러면 그 옛날에 그런 유제들은 어떻게 개발이 됐냐면 주로 아카시아라고 하는 친수성 콜로이드 물질들을 사용을 해서 주로 유제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계면활성제가 개발이 되면서 친수성 콜로이드보다 계면활성제 효과가 더 크구나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유화제 하면 계면활성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계면활성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친수성 콜로이드, 그다음에 미세한 고체 입자들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미세한 고체 입자들을 보면 벤토나이트나 비검, 그다음에 카본 블랙 같은 경우들이 이제 고체 입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들 입자들이 막을 형성하는 것을 좀 더 모식해 보면 계면활성제들은 이렇게 하나의 분자가 아니라 단분자층으로 하나의 분자층으로 기름 주변을 둘러싼, 만약에 이제 OW인 경우 기름층을 둘러싸는 막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같은 경우, 즉 우리가 그래서 친수성 콜로이드다라고 하는 물질들은 이제 친수성 고분자가 대부분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친수성 고분자들이 대부분 이제 수층에 잘 녹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층에 있어서 이렇게 그 고분자 중에 소수성 기가 기름층에 흡착이 되면서 이렇게 여러 층의 막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고분자는 다분자 막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제 고체 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물과 기름의 계면에서 이런 입자들이 입자들로 된 막을 형성을 해서
입자가 서로 달라붙거나 합일되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그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데 이제 도움을 주게 된다. 자, 이때 이제 이러한 유화제 사용에 대한 모식도가 이제 책에서는 그림 20-9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자, 단분자층의 흡착. 그래서 단분자층의 흡착이니까 유화제가 뭘까요? 계면활성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제의 제조 시 한 가지 유화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화제를 조합하여 사용하는데, 주로 수상에는 친수성 유화제를 사용을 하고 유상에는 소수성인 유화제를 사용을 해서 유제를 안정화시킨다. 자, 그래서 지금 모식도는 이제 안에 있는 원이 기름을 의미하고 있는 모식도가 되고요. 이 기름 바깥쪽이 물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유제는 OW, 그렇죠? 오일인 워터에 대한 모식도가 되는데, 이때 이제 두 종류의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투인 40과 스팸 80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유화제를 사용했는데, 먼저 투인 40이라고 하는 유화제는 HLB 값이 15.6, 그러니까 상당히 친수성인 계면활성제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스팸 80은 HLB 값이 4.3, 그러니까 소수성이 강한 유화제다. 그래서 HLB 값은 0에 가까울수록 소수성에 가깝고 20에 가까울수록 친수성이 강한 거니까, 그래서 스팸 80은 소수성이고 투인 40은 친수성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투인 40은 주로 어디에 위치하느냐? 물층에 위치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스팸 80은 대부분이 기름층에 속하게 된다. 근데 이 두 가지 물질 모두 다 계면활성제니까 양쪽성 물질로서 각각의 층에 친한 물질들이 각각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탄소 사슬을 지금 이렇게 꼬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투인 40 같은 경우에는 탄소 사슬이 기름층으로 배양되어 있고 친수성 기가 물층에 존재한다. 근데 이 그림 이거 뾰족한 건 탄소 사슬이고, 여기 둥글둥글하게 된 건 폴리옥시에틸렌 체인이라고 해서 친수성 사슬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 사슬이 성질이 달라. 그래서 이제 친수성 사슬은 물층에 배양이 되어 있다. 스팸 80도 동일하게 소수성기는 기름층으로 향하겠고, 그 다음에 친수성기는 물층으로 향하고 있어서 결국 이러한 계면활성제들이 기름층과 물층의 막을 형성을 해서 단분자 막을 형성을 해서 기름과 기름이 서로 합쳐지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할 때에는 계면활성제 중에 약 9에서 12인 친수성이 강한 HLB 값의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주로 OW 유제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HLB 값이 3에서 6이라고 하는 소수성이 강한 계면활성제를 쓰면 WO 유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법칙을 우리가 벤크로프트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면활성제가 녹는 상이 외상이 된다. 그래서 소수성이 강한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게 되면 소수성층이 외상이 되고, 그러니까 W in 오일 워터가 되고, 친수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계면활성제를 쓰면 물이 바깥상이 되는 계면활성제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OW 에멀전이 만들어지려면 기름을 누가 둘러싸야 돼? 물이 둘러싸야 돼. 그렇다고 해서 만약 HLB가 9에서 12인 친수성 물질을 썼는데 오일의 비율이 9고 물의 비율이 1이야. 그러면 아무리 계면활성제가 물에 녹는다고 해도
9에 해당하는 자기의 9배에 해당하는 기름을 물이 다 둘러쌀 수 있을까? 없겠지. 그래서 아무리 일반적으로 유화제를 사용했을 때 이런 유화제가 만들어지지만 물과 기름상의 비율 또한 중요해요. 그래서 그건 잠시 뒤에 이제 설명을 또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분자층의 흡착이라고 하는 경우는 아까 이제 친수성 고분자들이 이렇게 다분자, 여러 분자가 막을 형성하는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친수성 콜로이드 또는 고분자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친수성 콜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로 막을 만들어주니까 유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또 추가적으로 친수성 고분자를 쓰게 되면 물층의 점도를 높여주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분산 매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제를 안정화시키는 친수성 콜로이드와 계면활성제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친수성 콜로이드는 이러한 고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여지는 이 막은 계면활성제보다는 계면 장력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런 작은 입자들이 둘러싼 거랑 상대적으로 고분자에 속하는 큰 입자들이 둘러싼다고 했을 때 결국 얘네들이 더 많이 둘러쌀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작은 애들이. 얘네들은 고분자니까 덩치가 매우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작은 입자들이 더 많이 둘러쌀 수 있기 때문에 계면 장력은 이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감소를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계면 장력의 감소가 크지 않다. 그리고 친수성 콜로이드는 계면의 단분자 막보다는 다분자 막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물질의 이제 차이점이 된다. 또 하나 추가해서 친수성 콜로이드는 이 튼튼한 다분자막을 형성을 해서 유화제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추가해서 결국 친수성 콜로이드는 주로 어디에 위치를 해요? 물상에. 그렇죠? 친수성이니까. 그래서 주로 OW형 유제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 사용이 된다. 왜냐하면 친수성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친수성 콜로이드가 잘 녹는 상이 외상인 OW형 유제의 형성에 크게 도움을 주는 물질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고체가 입자가 흡착이 돼도 이런 입자 간의 막을 입자의 막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유제가 안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유상과 수상 모두의 수분이 되는 미세하게 분쇄된 고체 입자들은 유화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고체 입자가 계면에 농축되어 입자 주위에 입자성 필름을 형성해서 합의를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주로 물에 선택적으로 수분되는 분말은 결국 물이 바깥상이 되도록 하는 OW형 유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거고요. 기름에 쉽게 분산되는 분말은, 기름과 친화성이 큰 분말들은 WO형 유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현상 모두 다 벤크로프트 법칙으로 쉽게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다. 자, 추가해서 우리가 이제 기타 유제의 종류에 대해서 볼 텐데, 기타 유제의 종류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야 이거 어떡해. 야 근데 뭐